강남 아파트에 살다가 반지하 곰팡이 냄새 맡으려니 적응 안 되지? 실컷 맑아둬. 너 같은 쓰레기한테 딱 어울리는 곳이니까. 현관 도어록이 띠띠띠 하는 경쾌한 전자음을 뱉어낼 때 나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마지막 남은 먼지 한 톨을 훔쳐내고 있었다. 그 소리는 마치 나에게 허락된 짧은 평화가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굳이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머릿속에는 이미 선명한 그림이 그려졌다. 신우이 최미영이 마치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시어머니의 팔짱을 끼고 들어설 것이고 그 뒤로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대소사를 치르듯 짐 가방과 유아용품을 산더미처럼 쌓아 올리며 들어오겠지. 아이고, 우리 불쌍한 미영이 드디어 집에 왔구나. 거실의 공기를 찢을 듯 날카로우면서도 어딘가 자기적인 연민이 섞인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수야, 멍하니 서서 뭐하니? 빨리 와서 짐 좀 받아라. 미영이 방금 퇴원해서 몸도 성취하는 거 안 보이니?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릎에 묻지도 않은 먼지를 툭툭 털어내며 얼굴에는 억지로 굳은 미소를 만들어 붙였다. 집. 이곳이 언제부터 그녀의 집이 되었단 말인가? 나의 시선은 두 여자를 지나 가장 마지막에 들어서는 남편 박민석에게 닿았다. 그는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은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마치 대단한 업적이라도 이룬 삼촌의 자부심이 뚝뚝 묻어났다. 그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왜 당장 달려나와서 환영하지 않느냐는 무언의 질책이었다. 새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최미영의 목소리는 솜사탕처럼 부드럽고 연약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교묘한 탐색과 당연하다는 듯한 오만함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거대한 기저귀 가방을 방금 내가 먼지 하나 없이 닦아놓은 소파 위에 툭 던지더니 과장된 한숨을 내쉬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 순간 아기의 울음소리가 예고도 없이 터져나왔다. 사이렌 소리처럼 날카로운 울음이었다. 시어머니는 마치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펄쩍 뛰며 주방으로 돌진했다. 냉장고 문을 거칠게 연 시어머니가 세상이 무너진 듯한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세상에. 김지수. 내가 미리 미역국 끓여놓으라고 했니? 안 했니? 냉장고가 이게 뭐야? 텅텅 비었잖아. 너 지금 방금 퇴원한 산모를 굶겨 죽일 작정이니?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 중에는 아기의 비릿한 전내와 시어머니의 싸구려 향수 냄새, 그리고 박민석이 묻혀온 회사 앞 흡연실의 담배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이 역한 혼합물, 이것이 바로 내 지난 3년 결혼 생활의 냄새였다.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 오늘 야근하고 늦게 들어왔어요. 방금 집에 도착했고요. 미영씨 미역국이 필요하면 아파트 상가죽집이 24시간 하니까 지금 가서 사올게요. 사와. 너 지금 말이라고 하니? 밖에서 파는 음식이 집에서 정성 들여 끓인 거랑 같아? 그게 다 조미료 덩어리지. 우리 미영이 지금 모유 수유해야 하는데 너 정말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시어머니의 목소리 톤이 두 옥타브는 더 올라갔다. 튀어오른 침방울이 내 얼굴에 닿을 것만 같았다. 그때 울어대는 아이를 최미영의 품에 안겨준 박민석이 성큼성큼 내 앞으로 걸어왔다. 얼굴에는 당장이라도 물이 뚝뚝 떨어질 것처럼 어두운 기색이 가득했다. 김지수, 너 오늘 태도가 왜 이래? 엄마랑 미영이 들어올 때부터 똥 씹은 표정하고 있더니 미역국 하나 끓이라는 게 그렇게 힘들어? 지금 핑계 대는 거야? 내 동생이 여기 와서 지내는 게 그렇게 싫고 귀찮냐? 나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5년을 사랑했고 3년을 부부로 살았던 남자. 그의 눈에는 나에 대한 일말의 안쓰러움도 없었다. 오직 짜증과 비난뿐이었다. 심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쥐어짜이는 듯한 통증에 숨이 막혀왔다. 소리치고 싶었다. 나 오늘 12시간 일했다고. 새벽 1시가 되어서야 부서질 것 같은 몸을 이끌고 퇴근했다고.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너희들이 산후조리원으로 예약해둔 이 집을 청소하기 시작했다고.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눈에 나의 고단함은 투명 인간이었고 나의 희생은 당연한 의무였다. 그런 뜻 아니야?
내 목소리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건조하게 흘러나왔다. 나 그냥 너무 피곤해서 그래? 내일 아침 일찍 중요한 회의도 있어서 좀 쉬어야 하고. 쉬어. 내가 지금 쉰다는 말이 입에서 나와? 박민석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안방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미영이랑 애기 좀 봐라. 밤새젖 물려야 하고 기저귀 갈아야 해서 정신없을 텐데 내 그까짓 중요한 회의가 내 조카 건강보다 중요해? 너 진짜 이기적이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집안을 휘둘러 보더니 마치 거역할 수 없는 어명을 내리듯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 말은 너무나 가볍게 뱉어졌지만 독을 바른 비수처럼 내 심장의 가장 연한 살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어차피 너는 남이잖아. 주제 파악 좀 하고 굴어. 오늘 밤 안방 비워서 미영이 쓰게 하고 너는 서재 가서 자. 남. 그 한 글자가 총알처럼 날아와 내 뇌 속에 남아있던 김내라는 이름의 마지막 현을 끊어버렸다. 순간 세상의 소리가 소거된 듯 고요해졌다. 시어머니의 의기양양한 미소가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입꼬리는 올라가 있는 최미영의 표정이,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 심지어 나를 위해 배려해준다는 듯한 박민석의 저 오만한 얼굴이 슬로모션처럼 보였다. 분노할 힘조차 없었다. 대신 거대하고 차가운 비애가 나를 집어삼켰다.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을 털어 마련해준 강남 한복판 아파트에 전세 보증금 7억 원, 그보다 훨씬 적은 연봉을 받는 그를 대신해 내가 부담해온 모든 생활비와 관리비, 그에 매달 나가는 비싼 기름값과 할부금. 나는 마치 무료 입주 도우미처럼 모든 집안일과 제사 준비, 시댁 경조사를 도맡아왔다. 그렇게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결국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나는 그저 남일 뿐이었다. 필요할 때만 부려먹고 공간과 존엄을 뺏어도 되는, 언제든 희생시킬 수 있는 남. 박민석의 얼굴을 보며 나는 문득 웃음을 터뜨렸다. 아마 굉장히 기괴한 웃음이었을 것이다. 짜증스러웠던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당황으로 물들었으니까. 알았어. 내가 말했다. 내 귀에도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였다. 뭐라고? 그는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는지 되물었다. 알았다고. 나는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기묘한 유쾌함마저 섞여 있었다. 미영 씨 아이 낳느라 고생했는데 편하게 쉬어야지. 내가 서재로 갈게. 나는 그들을 더 이상 쳐다보지 않고 안방으로 향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낮은 중얼거림이 들려왔다. 이제야 주제 파악을 좀 하네. 그리고 박민석의 승리감에 도취된 콧방귀 소리도. 안방 문을 닫자 거실의 소란스러움이 차단되었다. 나는 짐을 챙기지 않았다. 그저 침대 모서리에 가만히 걸터 앉았다. 우리가 함께 가구를 고르고 배치했던 이 방이 오늘따라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벽에 걸린 웨딩 사진 속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저 여자는 마치 전생에 나인 것만 같았다. 깊은 밤, 거실에서는 간간히 웃음소리와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마도 뻐꾸기처럼 남의 둥지를 차지한 승리를 자축하고 있겠지? 나를 남이라고 칭한 내 남편은 서재의 비좁은 접이식 침대에서 이미 코까지 골며 자고 있었다. 아내를 안방에서 내쫓고도 저렇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니 그에게는 이 모든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 모양이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그가 남이라는 단어를 뱉는 순간 이미 말라버렸다. 남은 것은 황무지 같은 적막뿐이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차가운 액정 불빛이 핏기 없는 내 얼굴을 비췄다. 나는 습관처럼 SNS를 켜지도 친구에게 하소연하는 메시지를 보내지도 않았다. 대신 아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은행 앱을 실행했다. 차가운 화면 위로 내 손가락이 냉정하고 정확하게 미끄러졌다. 수많은 이체 내역들이 명료하게 눈앞에 펼쳐졌다. 3년 전 이 아파트 전세 보증금으로 지불한 7억 원을 내 개인 계좌에서 출금됨. 2년 전 박민석이 타고 다니는 저 현대 그랜저 구입 비용 4,500만 원 역시 내 개인 계좌에서 출금됨. 차량 명의는 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모든 이체 확인증과 대출 약정서는 내가 전자문서 형태로 암호화된 클라우드에 잘 보관해 두고 있었다. 지난 3년간
우리 부부 공동 생활비 계좌로 매달 500만 원씩 자동 이체된 내 월급. 반면 그는 매달 생색내듯 100만 원을 입금했고 나머지 월급은 사회생활, 투자, 부모님 용돈이라는 명목으로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나는 이 차가운 숫자들을 응시했다. 그것들은 마치 충직한 병사처럼 이 결혼 생활 동안 내가 얼마나 어리석게 헌신했는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 개인 계좌에 남아있는 모든 유동자금을 한 푼도 남김없이 어머니 명의로 개설해둔 새 계좌로 이체했다. 마지막 보안 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지체 성공이라는 네 글자가 떴다. 모든 작업을 마치자 전례 없는 평온함이 찾아왔다. 내가 남이라고? 그래, 좋아. 그렇다면 그 남이 자신의 모든 것을 회수하기로 결심했을 때 당신들이 내 돈으로 쌓아 올린 이 가짜로 따뜻한 집이 얼마나 빠르게 무너져 내리는지 똑똑히 보여주지. 나는 서재의 차가운 바닥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나를 위해 켜진 불빛은 단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괜찮다. 내일부터 나는 나만의 빛을 찾아 떠날 테니까. 저들은 이제 어둠 속에서 남의 호의가 사라진 세상이 얼마나 혹독하게 추운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다음 날 새벽, 나는 누구보다 일찍 눈을 떴다. 평소처럼 식구들을 위해 아침밥을 차리는 대신 간단히 씻고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다. 평소보다 더 차갑고 도도해 보이는 화장이었다. 칼주름이 잡힌 정장을 입고 서재를 나섰을 때 거실은 전쟁터가 따로 없었다. 어젯밤 먹다 남은 과자 봉지, 꼬깃꼬깃한 휴지 조각, 아기 기저귀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시어머니와 최미영은 안방에서, 박민석은 여전히 소파 침대에서 드르렁거리며 자고 있었다. 나는 쓰레기 더미를 피해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다. 마치 잠시 머물다 떠나는 투숙객처럼. 신발을 신으며 직속 상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개인적인 급한 사정으로 반차 쓰겠습니다. 상사는 즉시 답장을 보내왔다. 알겠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조심해요. 그는 내 결혼 생활의 실상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고 내게 너무 희생하지 말라고 넌지시 조언해주던 사람이었다. 그때는 웃어넘겼지만 지금 생각하니 내가 얼마나 미련했는지 뼈가 저렸다. 오전 10시 그들이 아이를 데리고 신생아 검진을 위해 병원에 갈 시간을 정확히 계산했다. 나는 아파트 단지 화단 뒤에 숨어 박민석이 내가 사준 차에 자기 엄마와 동생을 태우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박민석의 얼굴에는 짜증이 서려 있었다. 아마도 아기 울음소리가 시끄러워서겠지?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미리 예약해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네, 빠르고 안전한 이사죠? 저 김지수입니다. 네, 지금 올라오시면 돼요. A동 1502호입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거대한 이사 트럭이 아파트 입구에 멈춰섰고 제복을 입은 건장한 직원들이 올라왔다. 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를 보며 재차 확인했다. 김지수 고객님, 정말 여기 있는 짐을 다 빼시는 겁니까?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미리 작성해둔 리스트를 건넸다. 전부는 아니고요. 이 리스트에 있는 것만 빼주세요. 리스트를 훑어보는 직원들의 얼굴에 묘한 납득의 표정이 스쳤다. 이런 식의 지혼 이사를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닌 눈치였다. 작전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정밀한 외과 수술과도 같았다. 나는 직원들을 지휘하며 뻐꾸기 둥지 같은 이 집에서 오직 내 소유물만을 도려냈다. 가장 먼저 드레스룸. 내 옷, 가방, 구두는 단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박민석의 옷은 손끝 하나 대지 않고 덩그러니 남겨두었다. 그 다음은 거실. 영화를 보겠다고 큰맘 먹고 샀던 75인치 삼성 TV, 이탈리아 직구로 들여온 고가의 오디오 세트, 우리가 나란히 앉아 넷플릭스를 보던 최고급 나파 가죽 소파까지. 모든 것이 꼼꼼하게 포장되어 트럭으로 실려나갔다. 저기 주방 구석에 있는 커피 머신도 가져갑니까? 젊은 직원이 드롱기 전자동 커피 머신을 가리키며 물었다. 당연하죠. 내 목소리는 서리빨처럼 차가웠다.
매일 아침 내 생명수와도 같았던 커피를 박민석과 그 가족들은 고마운 줄도 모르고 당연하게 마셔댔다. 심지어 원두가 너무 쓰다며 불평까지 했었지. 작업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그들은 작년 내 생일 선물로 내가 직접 설치했던 스마트 비데를 뜯어냈고 동대문 시장을 뒤져 직접 원단을 골라 맞춘 수입 벨벳 커튼을 떼어냈다. 커튼이 사라지자 날카로운 햇살이 텅 빈 거실 바닥에 쏟아지며 미세한 먼지들을 비췄다. 서재에 있던 100만 원짜리 인체공학 의자, 내 모든 전문 서적과 서류, 컴퓨터, 프린터까지. 내가 이곳에서 살았고 일했다는 모든 증거가 깨끗하게 지워졌다. 마침내 집은 거대한 공명통처럼 텅 비어버렸다. 오직 박민석이 샀거나 시댁 식구들이 들고 온 싸구려 가구와 잡동사니만이 덩그러니 남아 그 모습이 더없이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이사업체 팀장이 인수증을 내밀었다. 김지수 고객님, 짐은 다 실었습니다. 말씀하신 일산 창고로 보내면 되는 거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인을 마치고 잔금을 이체했다. 마지막 직원이 나가고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내가 직접 털어버린 집을 둘러보았다. 미련은 티끌만큼도 없었다. 오직 복수에 성공했다는 짜릿한 쾌감만이 전신을 감돌았다. 곧바로 두 번째 통화 버튼을 눌렀다. 집주인이었다. 중년 남성의 점잖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김지수 씨. 안녕하세요. 집주인 선생님. 1502호 세입자 김지수입니다. 내 목소리는 사무적이고 차분했다. 다름이 아니라 다음 주면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데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예상치 못한 통보인 듯 했다. 재계약을 안 하신다고요? 혹시 집에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그 집 위치가 좋아서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는데, 아니요, 집은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에요.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계약서상 일주일 전에 통보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억 원의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제 변호사가 선생님께 연락드릴 겁니다. 계약 만료일에 맞춰 변호사가 지정한 계좌로 보증금을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관련 법적 서류는 오늘 오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송할 예정입니다. 변호사요? 집주인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잔뜩 묻어났다. 김지수 씨, 굳이 그렇게 딱딱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집 상태만 괜찮으면 보증금이야 당연히 빼드리는 건데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 싶어서요. 나는 담담하게 쐐기를 박았다. 그리고 법적으로 이 아파트의 계약자는 저 김지수 단독 명의입니다. 계약이 종료된 시점 이후에도 집안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면 그건 명백한 불법 점유가 됩니다. 그때는 선생님께서 명도 소송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 집주인의 미간이 찌푸려지는 게 눈에 선했다. 나는 그가 뭐라 더 묻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다. 마지막으로 가방에서 2가지 서류를 꺼냈다. 하나는 미리 출력해둔 지혼 합의서였다. 내용은 간결했다. 자녀 없음. 남편 명의의 부부 공동 재산 없음. 아내는 남편의 결혼 후 수입에 대한 재산 분할 청구를 포기함. 단 하나의 조항만이 추가되어 있었다. 혼인 기간 중 아내가 개인 재산으로 구입한 남편 명의의 차량 소유권은 아내에게 귀속된다. 또 다른 하나는 A4 용지에 인쇄된 엑셀표였다. 제목은 박민석 일가의 최근 3년 가정기여도 및 지출 명세서. 왼쪽 칸에는 나의 기여도가 적혀 있었다. 전세 보증금 7억 원, 매달 생활비 500만 원, 차량 구매비 4,500만 원, 시댁 경조사비 및 선물 비용 10원 단위까지 정확했다. 오른쪽 칸은 박민석의 기여도였다. 매달 생활비 100만 원의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비고가 달려 있었다. 해당 비용은 본인의 게임 아이템 구매 및 음주 흡연 비용으로 대부분 소진됨. 나는 이 2장의 종이를 텅 빈 거실 한복판 바닥에 나란히 내려놓았다. 그것은 마치 내 결혼 생활의 사망 선고를 알리는 비석과도 같았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나는 내 유일한 짐인 작은 캐리어를 끌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얼굴에 쏟아지는 햇살이 따스했다. 나는 자유의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신 뒤 선글라스를 끼고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내 휴대전화에는 이미 새로운 유심칩이 끼워져 있었다. 예전 번호는 그 안에 저장된 모든 연락처와 함께 영원히 침묵 속에 잠길 것이다. 박민석, 최미영, 그리고 어머니. 남이 싹 비워버린 집에 돌아왔을 때 당신들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 정말이지, 너무나 기대가 된다. 집주인에게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과연 얼마나 크게 울음을 터뜨릴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다. 오후 2시 경기도 일산에 임시로 얻은 원룸 오피스텔 창가에 앉아 직접 내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햇살이 참 좋았다. 그때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도착했다. 김지수님, 집주인이 서류 수령 확인했습니다. 법대로 협조하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혼 합의서 등기도 발송 완료했습니다. 내일쯤 박민석 씨가 받게 될 겁니다.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짧게 답장한 뒤 휴대전화를 무음 모드로 돌려놓았다. 진짜 쇼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오후 4시쯤 되었을까? 구경을 위해 일부러 켜둔 낡은 공기계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액정 화면 위로 박민석의 이름과 사진이 쉴 새 없이 떠올랐다. 전화, 카카오톡 보이스톡, 그리고 쏟아지는 문자 메시지들. 지수야, 너 어디야? 집에 도둑 들었어. 살림살이가 몽땅 없어졌다고. 빨리 와봐. 너 어디냐고? 왜 전화를 안 받아? 무슨 일 생긴 거야? 김지수, 너 도대체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 당장 전화해. 나는 마치 서커스의 광대를 구경하듯 당황과 분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감정이 뒤섞인 그 문자들을 즐겁게 감상했다. 도둑. 아니, 여보. 나는 도둑이 아니야? 그저 원래 내 것이었던 물건들을 되찾아왔을 뿐이지. 약 30분 뒤 메시지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경찰 왔다 가서 내가 이사센터 불러서 짐 뺐다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집을 털어가? 너 미쳤어. 눈앞에 그 장면이 생생하게 그려졌다. 지친 몸을 이끌고 우는 아이를 달래며 그들의 따뜻한 보금자리로 돌아온 박민석 가족.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마주한 건 모델하우스 철거 현장처럼 휑한 시멘트 공간뿐이었겠지. 기겁하며 112에 신고했을 테고 출동한 경찰은 CCTV를 확인한 뒤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신고하신 선생님, CCTV 보니까 오늘 오전에 부인 되시는 분이 정식 이사 업체 불러서 짐 빼가셨네요. 이건 가정사라 저희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민사로 해결하세요. 그건 얼마나 거대한 공개 처형이었을까? 이웃들이 고개를 빼꼼 내밀고 수군거리는 모습이 눈에 선했다. 박민석의 그 알량한 자존심은 아마도 산산조각이 났을 것이다. 전화와 메시지 폭탄은 계속되었다. 시끄러운 소음이 거슬려 나는 아예 그 낡은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버렸다. 세상이 비로소 고요해졌다. 진정한 붕괴는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다. 그날 오전, 나는 스위스 유학권으로 헤드헌터와 통화 중이었는데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김지수님, 박민석 씨가 오늘 아침 일찍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감정이 몹시 격앙되어 있더군요. 변호사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침착했다.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했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며 김지수님이 너무 독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네요.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혹시 다른 말은 안 하던가요? 했습니다. 김지수님을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 부부 공동 재산을 악의적으로 은닉하고 빼돌렸다면서요. 나는 나도 모르게 헛웃음을 터뜨렸다. 부부 공동 재산이요? 그 사람은 잊어버린 걸까요? 그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제 결혼 전 특유 재산이 증식된 것이고 명확한 은행 거래 내역도 다 있는데 말이죠. 가전제품과 가구들도 전부 제 개인 계좌에서 결제했고 영수증도 다 보관하고 있고요. 그 사람이 말하는 공동 재산이라는 게 혹시 내가 사준 그 사람 명의의 차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옷장에 걸린 그 사람 옷가지들을 말하는 건가요?
저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더군요. 그저 김지수님이 자신을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알바 아니죠?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물었다. 집주인 쪽은 어떻게 되었나요?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던 참입니다. 집주인이 오늘 직접 찾아가서 박민석 씨 가족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에 희미한 웃음기가 서렸다. 계약 당사자는 김지수님 유일하고 이미 재계약 거부 의사와 보증금 반환 요청을 명확히 했으니까요. 법적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순간부터 그들의 거주는 불법 점유가 됩니다. 집주인은 일주일 안에 짐을 빼지 않으면 명도 소송과 강제 집행을 신청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답니다. 일주일이라. 나는 그 시간을 입안에서 굴려보았다. 갓난아기가 있고 모아둔 돈도 없는 그 집안의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을 것이다. 맞습니다.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고 하더군요. 박민석 씨 어머니는 복도에서 우리가 사기꾼이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멀쩡히 살던 집에서 왜 나가냐며 난동을 부렸답니다. 여동생 최미영 씨는 아이를 안고 계속 울기만 했고요. 박민석 씨 본인도 처음에는 화를 내다가 사태의 심각성을 이제야 깨달은 눈치였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나중에 박민석 씨가 다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풀 죽어 있더군요. 김지수님과 대화할 수 없겠냐고 묻더군요. 그는 그 아파트 보증금이 전적으로 김지수님 돈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자신은 그게 두 분의 공동 재산인 줄 알았다고요. 나는 다시 한번 차가운 웃음을 흘렸다. 몰랐던 게 아니다.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이고 편한 대로 모르는 척하며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다. 그는 내 모든 것을 자신의 것이라 여겼고 나의 희생을 당연한 권리라 착각했다. 이제야 그 남이 청구서를 얼굴에 들이밀자 비로소 공포를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전해주세요. 더 이상 할 이야기 없다고요?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든지 아니면 법원 출석 요구서를 기다리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지금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 말인데요. 법적으로 그건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 혼인 중 발생한 채무관계에 해당한다고 일러주세요. 차용증에 서명한 채무자는 박민석 씨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저니까요. 명예 이전에 협조하지 않으면 그 건에 대해서도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김지수님 뜻하신 바를 가감없이 전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일산의 햇살은 강남의 그것보다 훨씬 부드럽게 느껴졌다. 그 거머리 같은 가족들이 사라지니 공기마저 상쾌했다. 박민석이 다니는 광화문이 그저 그런 중소기업 월급은 세후 400만 원 남짓. 서울에서 혼자 산다면 그럭저럭 살만한 금액이다. 하지만 그 돈으로 자기 자신과 경제 능력이 없는 노모, 그리고 산후조리 중인 여동생과 갓난아기까지 부양한다는 건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그곳은 강남이었다. 그는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던 널찍한 방 3개짜리 아파트는커녕 근처에 낡고 허름한 원룸 하나조차 그 쥐꼬리만한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최미영이 노래를 부르던 고급 산후조리원 비용은 꿈도 꿀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그토록 무시하고 하대했던 남인 내가 사실은 그의 허영 가득한 삶을 떠받치고 있던 유일한 기둥이었다는 것을. 이제 그 기둥을 내 손으로 뽑아버렸다. 과연 그 알량한 자존심과 가장이라는 허울 좋은 체면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두고 볼 일이었다. 그 후 며칠간 세상은 완벽하게 조용했다. 박민석은 어떤 방식으로도 내게 연락해 오지 않았다. 짐작건대 그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채 집을 구하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을 것이다. 현실이라는 냉혹한 주먹에 연타를 맞고 있었을 테니까. 일주일 후 변호사가 소식을 전해왔다. 박민석 일가가 강남의 그 쾌적하고 밝은 아파트에서 짐을 뺐다고 했다.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는 서울에서 습기와 인구 밀집도로 악명 높은 어느 구도심이었다. 그것도 반지하.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취리 희행 비행기 좌석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새하얀 구름을 내려다보며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다. 전례 없는 해방감과 안락함이 밀려왔다. 그들에게는 지옥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천국으로 향하고 있었다. 강남의 햇살 가득한 아파트에서 곰팡이 냄새나는 어두침침한 반지하로의 추락. 그 낙차는 자존심 강한 사람의 영혼을 으스러뜨리기에 충분했다. 하물며 출산 직후 호르몬이 널뛰는 최미영에게 그것은 재앙 그 자체였을 것이다. 직접 그 광경을 목격하진 못했지만 훗날 박민석이 우리 엄마에게 보낸 눈물 젖은 구걸 문자들을 통해 나는 그 지옥도를 생생하게 복원해낼 수 있었다. 반지하의 창문은 땅바닥에 딱 붙은 작은 네모 칸 하나가 전부였다. 창밖으로는 행인들의 발소리, 자동차 엔진 소리, 취객들의 고성방가가 24시간 내내 실내로 쏟아져 들어왔다. 햇빛은 사치품이었다. 집 안에는 언제나 눅눅한 곰팡내와 하수구에서 역류하는 악취가 진동했다. 벽지 구석구석에는 검푸른 곰팡이가 마치 흉측한 피부병처럼 번져 있었다. 최미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친정 오빠네 집에서 여왕처럼 대접받으며 올케를 하녀 부리듯 했던 시누이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저 감옥 같은 방에 갇힌 절망적인 산모만이 있을 뿐이었다. 환경의 변화와 엄마의 불안을 고스란히 느낀 아기는 밤낮 없이 울어댔다. 마치 이 집안의 몰락을 알리는 배경음악처럼. 오빠,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야. 나 이런 데서 못 살아. 산후조리원 보내줘. 오빠가 해준다며. 그녀의 날카로운 비명은 얇은 벽을 뚫고 나가 이웃들의 훌륭한 안주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미영아, 조금만 참아라. 오빠가 지금 사정이 좀 안 좋아서. 박민석의 목소리에는 무력감과 수치심이 가득했을 것이다. 참아. 여기서 어떻게 참아. 애기 몸에 습진 번지는 거 안 보여? 여기 공기가 독가스야. 수술 부위가 덧난 것 같단 말이야. 아파 죽겠어. 으앙.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최미영의 통곡 소리가 아기의 울음소리와 뒤섞여 끔찍한 이중주를 만들어냈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소파에 앉아 내 가사 노동을 평가질하던 시어머니는 이제 이 집안의 유일한 일꾼으로 전락했다. 그녀는 이 비좁고 불결한 공간에서 귀한 딸을 위해 직접 미역국을 끓여야 했다. 물론 마트에서 파는 가장 싼 미역과 질긴 고기로. 더 이상 값비싼 식재료를 살 돈이 없었으니까. 세탁기조차 놓을 자리가 없는 그 집에서 그녀는 산더미처럼 쌓인 기저귀를 손으로 빨아야 했다. 딸의 산후 우울증 발작과 손주의 끝없는 울음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며칠 지나지 않아 평생 운동이라곤 해본 적 없는 시어머니는 무리한 노동 탓에 허리를 삐끗하고 말았다. 곰팡내 나는 요 위에 누워 꼼짝도 못하게 된 그녀는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저주의 화살은 더 이상 남인 내가 아니라 그녀의 친아들을 향해 있었다. 박민석, 이 못난 놈아. 내가 어쩌다 너 같은 등신을 낳아서 이 고생이냐? 제 마누라 하나 단속 못해서 식구들을 이 구정물 통에 처박아? 내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냐? 내가 미영이 오빠야? 내가 처음부터 그랬지. 그 김지수, 눈매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얼굴에 도끼가 가득하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니. 내가 귓등으로도 안 듣더니 꼴 좋다. 돈 다 싸들고 외국으로 튀어서 호의호식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썩어가고 있잖아. 내가 사내구실만 똑바로 했어도 돈줄을 그렇게 뺏기진 않았을 거야. 아이고, 내 팔자야. 저런 칠칠 맞은 걸 아들이라고 믿고 살았다니. 차라리 낳자마자 엎어 놓을걸. 가족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포장지가 갈기갈기 찢겨나가자 그 안에서 가장 추악하고 이기적인 민낯이 드러났다. 한때 똘똘 뭉쳐 나를 공격하던 한 가족은 공통의 적이자 물주였던 내가 사라지자 서로를 물어뜯고 비난하는 아귀들로 변해버렸다. 박민석이 퇴근 후 마주하는 것은 따뜻한 밥상과 정돈된 집이 아니라 악취와 비명, 저주가 뒤범벅된 생지옥이었다. 그의 오만함, 그의 체면은 하루하루 비참해지는 생활 속에서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나는 그에게 마지막 선물을 보냈다. 취리히에서의 생활이 안정을 찾고 금융학 석사 과정이 시작되었을 무렵
나는 변호사를 통해 박민석의 회사로 정식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그것은 이혼 합의서가 아니었다. 바로 채무이행 독촉장지였다. 봉투 안에는 그가 차를 살 때, 그리고 친구와 가상화폐니 뭐니 하는 것에 투자한다며 내게 빌려갔던 도합 6천만 원에 달하는 차용증 사본들이 들어있었다. 모든 차용증에는 그의 자필 서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발뺌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다. 내용 증명의 요지는 간단 명료했다. 수신인 박민석은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무 전액을 상환할 것, 불이행 시 법률 대리인은 차용증에 근거하여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고 급여 압류 등 강제 집행 절차에 착수할 것임. 이 변호사 서신은 위태롭게 흔들리던 그의 세상에 떨어진 정밀유도 폭탄이었다. 광화문이 번듯한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에게 급여 압류 통지서가 날아든다는 것. 그것은 직장 생활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자 치욕이다. 동료들이 그를 어떻게 보겠는가? 상사는 그를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게다가 압류로 인해 월급의 상당 부분이 깎여나간다면 남은 돈으로는 그 반지하 월세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이번에야말로 박민석은 진심으로 공포에 질렸다. 그는 더 이상 분노하거나 욕설을 퍼붓지 않았다. 대신 애원하다시피 내 변호사에게 매달렸다. 변호사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수랑 제 아내랑 연락 좀 닿게 해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남이라고 했던 거, 그렇게 대했던 거 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이 돈, 조금만 상환을 밀어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당장은 융통할 돈이 없습니다. 어머니도 누워 계시고, 동생은 산후조리도 못하고 있고, 아기도 너무 어립니다. 저희 정말 다 죽습니다. 변호사는 그의 말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내게 전달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의 비굴한 목소리에도 내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했다. 다 죽는다고? 당신들 가족이 기생충처럼 내 피를 빨아먹으며 나를 남 취급할 때 내가 느꼈던 죽고 싶다는 감정은 한 번이라도 헤아려 보았는가? 인과응보. 늦게 찾아왔을 뿐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법이다. 전해주세요. 내가 변호사에게 말했다. 소송을 취하해줄 의향은 있습니다. 단, 조건이 2가지예요. 첫째, 당장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고 차량명의 이전 절차를 밟을 것. 둘째, 혼인 기간 동안 나에게 가했던 경제적 착취와 정서적 학대를 인정하는 구체적인 반성문을 자필로 써서 보낼 것. 김지수님, 반성문은 굳이 왜? 변호사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기념으로 가지고 있고 싶어서요. 나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나는 알았다. 박민석은 할 것이다. 그 마지막 남은 쥐꼬리만한 직장과 월급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는 흙바닥이라도 핥을 인간이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고 더 이상 잃을 것이 남아있지 않았으니까. 예상대로 사흘이 채 지나지 않아 변호사 사무실에 그가 보낸 서류 뭉치가 도착했다. 도장이 찍힌 이혼 합의서, 차량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 그리고 꼬깃꼬깃한 A4 용지 3장에 걸쳐 휘갈겨 쓴 비굴함이 뚝뚝 묻어나는 반성문이었다. 스캔본으로 전송받은 반성문을 읽어 내려갔다. 제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에 씌었나 봅니다. 지수의 헌신을 몰라본 천하의 멍청이입니다. 따위의 구차한 문장들이 빼곡했다. 통쾌함보다는 씁쓸한 비소만이 흘러나왔다. 이렇게 쉬운 것을 왜 진작 사람답게 굴지 못했을까? 나는 변호사를 통해 마지막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남남이 되었다. 그 현대 그랜저는 중고차 딜러에게 넘겨졌고 판매 대금은 내 계좌로 입금되었다. 6천만 원의 채무에 대해서는 그가 고분고분하게 기어들어온 점을 참작해 당분간 강제 집행을 보류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용서한 것은 아니다. 그 빚은 다모클레스의 칼처럼 영원히 그의 머리 위에 매달려 있을 것이다. 그가 딴 마음을 품거나 내 인생에 다시 얼씬거리는 순간 나는 언제든 줄을 끊어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취리히에는 겨울이 일찍 찾아왔다. 학교 도서관 창가에 앉아 온 세상을 순백으로 뒤덮으며 쏟아지는 한방눈을 바라보았다. 이곳의 삶은 고요하고 충만하며 자유로웠다. 끝없는 집안일도 독서를 퍼붓는 시댁 식구들도
아내를 남 취급하는 남편도 없었다. 나는 드디어 오롯이 나만의 세상을 되찾았다. 새로 만든 인스타그램 계정에 첫 게시물을 올렸다. 취리히 호수와 만년설이 쌓인 알프스를 배경으로 따뜻한 커피잔을 쥔 내 손이 찍힌 사진이었다.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손가락에 끼워진 심플하고 우아한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사진 밑에는 딱 한 문장만 적었다. 남이 된 세상은 참으로 넓고 따뜻하구나. 게시물 공개 범위는 전체 공개로 설정했다. 박민석이 반드시 보게 될 거라는 걸 알았다. 그의 친구들 혹은 건너 아는 지인 중 누군가가 호기심에라도 이 사진을 그에게 날라다 줄 테니까 보라고 올린 것이다. 당신들이라는 족쇄를 끊어낸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똑똑히 보라고. 당신들이 만든 지옥은 내게 있어 언제든 깨어날 수 있는 악몽에 불과했지만 당신은 본인이 직접 한 그 진짜 지옥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라고.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그 게시물 밑에 새로운 댓글 하나가 달렸다. 박민석이었다. 그는 자신의 본 계정으로 평화롭기 그지없는 내 사진 밑에 바닥을 기는 듯한 비참한 댓글을 남겼다. 지수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진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 제발 돌아와 주면 안 될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맹세할게. 앞으로 평생 너만 받들고 살게. 엄마랑 미영이 다 내보낼게. 우리 예전처럼만 지내자. 너 없으니까 나 정말 살 수가 없어. 집이 너무 추워. 내가 없으니까 그건 집이 아니야. 제발 부탁이야. 한 번만 기회를 줘. 그의 댓글 뒤에는 눈물을 흘리는 이모티콘이 줄줄이 달려 있었다. 그 구질구질한 문장들을 보며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집. 이제 와서 그게 집인 줄 알았나? 나를 서재 구석으로 내몰 때는 그곳이 집이 아니었나? 살 수가 없어. 내 돈으로 온 식구가 배를 채우고 등 따숩게 지낼 때는 살 만했겠지.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댓글을 삭제하지도 않았다. 그저 차분하게 화면을 캡처했다. 그리고 그 캡처본을 그가 보냈던 그 구구절절한 자필 반성문 사진과 함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다. 친절하게도 그가 쓴 댓글 중 여보, 집, 살 수가 없어라는 단어에 붉은색 네모 박스까지 쳐서 강조했다. 어떤 비난의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그저 옆에 작게 웃는 표정의 이모티콘 하나를 붙였을 뿐이다. 그것은 소리 없는 그러나 가장 잔혹한 공개 처형이었다. 내 스토리는 바이러스처럼 우리의 지인들 사이로 퍼져나갔다. 모든 사람이 박민석의 그 비굴하게 구걸하는 꼴을 목격했고 그가 직접 써내려간 자신이 흡혈귀였음을 자백하는 반성문을 읽었다. 그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줌의 자존심, 남성으로서의 체면은 내 손가락 터치 몇 번으로 가장 현대적이고 세련된 방식으로 발가벗겨졌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는 그날 회사 화장실에 숨어 짐승처럼 울부짖다가 결국 사표를 냈다고 한다. 사람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었으리라. 그의 가정 역시 이 파국의 여파로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 최미영의 산후 우울증은 걷잡을 수 없이 심해졌고 결국 남편과 이혼한 뒤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왔지만 그곳은 이미 희망이라곤 없는 블랙홀이었다. 시어머니의 허리 통증은 만성이 되었고 과거의 표독스러움은 가난과 병마에 갉아먹혀 이제는 하루 종일 누워서 아들을 저주하는 노파가 되어버렸다. 그들은 그렇게 축축한 반지하 방에 갇혀 서로를 원망하고 갉아먹으며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취리희의 눈이 그친 뒤 찾아온 봄을 맞이했다. 어느 학술 교류회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지도 교수님 밑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맑은 눈동자와 따뜻한 미소를 가진 스위스 청년이었다. 나보다 몇 살 어렸지만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성숙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다. 그는 내 과거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한 뒤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당신은 남이 아니에요. 그저 장소를 잘못 찾았을 뿐이죠. 그는 눈이 오는 날이면 내게 따뜻한 안방을 양보하는 대신 자신의 코트를 벗어 내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는 친구들에게 나를 소개할 때마다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이쪽은 김지수 씨예요. 제가 지금 열렬히 구애하고 있는
아주 멋진 여성이죠. 햇살이 투명하게 부서지던 어느 오후, 그는 나를 리마트 강변으로 데려갔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물결 위를 유유히 떠다니는 백조들을 바라보던 그가 고개를 돌려 진지하게 물었다. 지수, 당신이 힘든 일을 많이 겪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랑이 착취하고 상처 주는 건 아니란 걸 알려주고 싶어요. 혹시 제게 기회를 줄 수 있나요? 진짜 사랑이 어떤 건지 당신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요. 나는 그의 진실한 눈동자를 들여다보았다. 그 맑은 호수 같은 눈동자 속에 내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지치고 무감각하고 원망에 가득 찼던 여자는 없었다. 대신 편안하고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띤 여자가 그곳에 있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취리히의 햇살은 정말이지 따뜻했다. 남이 된 세상은 넓을 뿐만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시궁창 같았던 과거는 이제 영원히 그 반지하 속에 묻어두기로 했다.